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 탐구 실험, 생활 속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 탐구 활동 계획 세우기가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한 과학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좀 짚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탐구 방법을 이제 과학의 탐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한번 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는 자연 현상을 관찰해서 또는 측정해서 알게 된 사실을 종합 분석하여 일반화된 원리나 법칙을 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런 관찰이나 측정이 되면 구체적인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죠.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방법.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을 하려면 이제 관찰해야 되죠. 관찰. 그렇죠. 관찰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거를 무슨 방법이냐면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 그래서 뭐 자연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관찰 주제를 설정하고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하고 관찰을 한 다음 관찰 결과에 대한 해석과 결론을 도출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그 대표적인 예시는 다윈의 진화론. 다윈이 이제 비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핀치새를 관찰하죠. 그래서 핀치새를 관찰해 보니까 부리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먹는 그 핀치새가 먹는 먹이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제 진화론을 주창하게 되었고, 세포설은 이제 17세기에 이제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이제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세포다라는 설이 이제 나오게 됐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해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세포가 발견되는 거죠. 그렇죠. 관찰을 통해서 DNA 구조 발견, 왓슨과 크릭. 예. 왓슨과 크릭도 마찬가지로 관찰을 통해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또 관찰해서 이렇게 DNA 구조가 이중나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이게 무슨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이란 말은 잠정적인 결론을 가설이라고 그래요. 예. 잠정적이란 말은 아직 확정됐다 안 됐다 그런 것들을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 가설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탐구 과정을 거쳐서 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 그래서 이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일단 우리가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면 궁금증이 생기죠. 문제인식. 그 궁금증에 대해서 가설 설정. 그러니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그러니까 궁금증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한 것에 대해서 답을 일단 달아보는 거야.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그걸 가설 설정이라고 그래. 그럼 가설 설정을 했으면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검증하기 위한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는 거죠. 예. 요 과정에서 이제 변인,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걸 변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한다. 그 다음 실험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 분석, 실험 결과를 얻은 자료에 대해서 경향성, 규칙성을 분석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가설 수용 여부를 판단. 가설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말은 문제 인식한 거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내렸죠. 그것을 실험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라고 하면 수용이 되는 거고, 틀려 라고 하면 가설을 이제 틀린 거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합니까? 가설을 수정해요. 바꿔서 다시 새로운 가설을 생성한 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또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용이 된다. 그러면 일반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보고 이게 누구나 믿을만하다. 하면 일반화를 시키는 방법이죠. 그것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의 탐구 요소를 조금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이 나오죠. 관찰된 사실에 대해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 그렇죠. 문제를 인식하는 거다. 반드시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 사고를 거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주어진 문제를 인식하기보다는 과학자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다.
뭐 이런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늘을 딱 보면서 하늘이 파랗네. 왜 파랗지? 이런 거죠. 예. 그다음에 가설 설정.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가설은 어디까지나 그 과학자의 생각일 뿐이므로 반드시 실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 하늘이 파랗다고 생각했어. 왜 파랗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도 가설을 세우는 거죠. 아마도 뭐 빛이 뭐 산란이 파장에 따라 뭐 달라서 어떻게 저떻고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예, 그게 이제 가설 설정이다.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 그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탐구 계획을 세우고 탐구를 수행한다. 이때 대조 실험, 변인 통제를 해야 한다. 그럼 대조 실험이 뭐냐? 비교를 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대조 실험은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할 때 대조군과 실험군을 둔다. 그러면 실험군이 뭐냐? 인위적으로 실험 조건을 변경 또는 제거한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해요. 실험하는 사람이 조건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그런 집단, 그런 실험군이라고 하죠. 예전에 여러분 자세한 예시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집단. 요게 뭐야? 대조군입니다. 대조군. 요게 대조군이죠.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요 대조군. 실험군과 요거하고 비교해서. 예. 그게 대조군이다. 다음 변인 보겠습니다. 실험에 관계되는 요인.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런 것들을 변인이라고 합니다. 변인에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어요. 독립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독립변인을 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 그걸 뭐라고 한다? 독립변인이다. 독립변인 중에서 실험하는 사람이 연구자가 실험에서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 조작. 말 그대로 조작한다. 실험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 그게 조작 변인입니다. 그 다음에 조작 변인 이외에 나머지 독립 변인들은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정하게 해줘야 돼요. 똑같이. 그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통제 변인.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변인.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속 변인은 뭐냐? 조작의 결과 나온 게 종속 변인입니다. 실험에서 체계적으로 변화를 시켰더니 그 조작 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요인. 이게 종속 변인이다. 조작의 결과 나오기 때문에 종속. 딸려있다. 종속. 실험 결과다. 자, 그래서 탐구 요소는 처음에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탐구 설계 및 수행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과 분석. 실험 결과 얻어진 자료로부터 경향성이나 규칙성을 알아내는 거. 결론 도출. 자료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가설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가설을 다시 설정하여 탐구 계획 및 수행을 한다.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면 다른 현상이나 경우에도 적용돼 확인하여 여러 번 해볼 수도 있겠죠. 하나의 학설로 일반화한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자, 문제인식 보겠습니다. 문제인식. 강물이 얼어붙은 춥고 바람이 없는 날 포항 앞바다에 갔다가 바닷물은 잘 얼지 않는 사실을 관찰했다. 강물은 다 얼었는데 바닷물이 안 얼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까닭이 무슨 생겼다. 왜 그렇지? 라고 문제인식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가설을 설정한 거예요. 뭐라고? 염분 농도가 바닷물에는 염분이 들어있으니까 소금물이니까 염분 농도가 높을수록 어느 점이 뭡니까? 액체가 고체되는 게 어느 점이죠? 그죠? 물이 얼음되는 거. 물은 0도씨에서 얼잖아요. 염분 농도가 높을수록 어느 점이 낮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럼 이 가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검증해야 되겠지. 탐구 설계 및 수행 검증하죠.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냐? 크기와 모양이 같은 그릇 4개를 준비하여 농도가 각각 0%, 15%, 30%, 45%인 소금물을 100ml씩 4개의 그릇에 각각 담는다. 가설이 염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러면 염분의 농도에 따라서 어느 점이 달라지는 거죠. 염분의 농도가 곧 뭐가 됩니까? 조작 변인이 되죠. 그 결과 나오는 것이 어느 점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거죠. 이게 종속 변인인 거죠. 그래서 조작 변인이 이거 염분의 농도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줬죠. 0, 15, 30, 45. 이때 요 0%밀은 염분이 없는 거죠. 그죠? 0%밀 염분이 없는 거. 요거는 15, 30, 4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실험군이라고 하면 이게 대조군이 되겠죠. 아무것도 조작도 안 한 거. 실험군과 비교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 0이라는 거죠. 0%밀. 이 퍼밀은 퍼센트는 100분의 1이지만 이 100분율이지만 퍼밀은 1000분율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농도냐? 15%밀이라고 하면
해수 바닷물 1kg에 염분이 15g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30%는 바닷물 1kg에 30g 들어있는 거고 바닷물 1kg에 45g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만든 거야.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순수한 물이죠. 물이죠, 그냥 물. 염분 없는 거. 이거를 이제 나눠줬어요. 그다음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그릇이라고 했어요.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고 재질도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죠? 소금물의 양도 같아야 되고.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도 크기나 그릇의 크기나 모양이 달라지면 이거에 영향을 어느 점이 낮아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변인 통제. 이런 것도 통제 변인이라 해서 변인을 일정하게 통제해 줘야 되죠. 그다음에 4개의 소금물에 온도계를 설치하고 4개의 그릇을 냉장고 냉동실 안에 같은 위치. 그렇죠. 같은 위치에 놔야 돼. 이것도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인 통제하는 거죠. 자, 다음에 냉장고를 작동시키면 2분마다 온도를 측정하고 물이 어느 온도를 측정한다. 자, 유의점. 가설에서 물이 어느 것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염분이라고 했다. 그렇죠. 염분 농도였더라. 염분했어요. 따라서 염분 이외의 요소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실험 설계가 되어야 한다. 즉 변인을 통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독립변인. 실험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인이 독립변인입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도 소금물의 양도 그릇의 크기와 모양 냉동성의 그릇 위치 이런 거 전부 다 독립변인. 이게 전부 다 뭐야? 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실험자는 뭐만 바꿨어요? 조작 변인, 염분 농도만 바꿔준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통제 변인이죠.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 변인. 조작 변인 이외의 독립 변인, 일정하게 해야 할 변인. 이것을 통제 변인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양도 일정해줘 100ml, 그릇의 크기와 모양도 같게 해줘야 되고 냉장고 속의 그릇의 위치도 같게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뭐 결과 나오겠죠. 여기서 뭐 이제 선생님 간단하게 여기 표로만 제시했는데. 물은 0도에서 지금 얼기 시작해요. 근데 소금물은 이게 뭐 15%, 30%, 45% 이렇게 나눠지는 않지만 그냥 소금물은 뭐 이게 영하 4도부터 얼기 시작하죠. 그리고 온도도 계속 점점 떨어지고 그죠? 근데 물은 0도에서 얼기 시작하면 그대로 0 계속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결론 도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염분 농도가 높을수록 어느 점이 낮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생활 속의 문제 해결 과학 탐구 활동 계획 세우기인데 우리 과학 탐구 실험 교재에 보면 그 예시가 나와 있어요. 뭐 토마토 기르는 거, 그다음에 부드러운 식빵 만드는 거, 안경 김서림 방지하는 거, 빨래 말리기, 그다음에 무의 윗부분이 녹색인 까닭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모든별로 해서 가설도 세우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